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 올해도 어김없이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현지 시각 1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요, 세계화의 장이자 그리고 구체제 지배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양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행사인데요.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 이벤트인 만큼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꾼 발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경제와 IT 발전의 방향성을 좀 가늠하고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월, 바로 다보스 포럼의 1월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던지는 것은 유명한데 예.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약간 블록화가 이루어지면서 다보스 포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크립토 관련돼서는요,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그 우크라이나 전 때 미국이 이른바 전통적인 금융 결제망을 동결시키면서 러시아에 자금줄을 닫았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용한 게 바로 이제 크립토에 대한 유용성이 다시 떠오르기도 했고, 반대편에서 보자면 구체제적인 금융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뭔가 규제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올 한 주 동안 연합 인포맥스 D와 함께하면서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에는 IMF 총재와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관련해서 암호화폐 업계를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올해 행사에서도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포럼 기간 동안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인포맥스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미래에셋증권의 한종목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2년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이 크립토 윈터를 기회장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도 상당수 포착이 됐는데요. 특히 기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루나테라 사태도 있었고요. 네. FTX 붕괴 사태도 있었고, 시장은 폭락하고 신뢰는 잃어가고,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라든지 평가가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2023년 1월 현재 네. 그 여파는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 인포맥스 D에 출연을 결정을 할 때만 하더라도 네.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암울했죠. 네,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때 17,000달러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21,000달러까지 좀 뚫고 올라가기도 했고 네, 1월 둘째 사실 주 기준으로? 네, 1월 예. 들어서 한 2주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2주간 24%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간 단위로 하면은 네. 2021년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어. 이게 100주 만이라고 해요. 거의 100주 네, 100주 만에 가장 높은 이제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네. 건데 사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저희가 RSI의 지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상대적 강세 지수라고 하는데 예. 이게 70을 넘어가면은 좀 너무 좀 화랑인 거 아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과열이 매수가 되니까. 과매수 형태가 아닌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70을 넘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이 RSI 지수가 80을 넘긴 적도 있었거든요. 80을 넘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2022년 1월이었나요? 그때 80을 넘긴 이후에 실제로 한 다음 날 30일 동안 15%가 추가로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매수 상태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 안 될 것이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강세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바이낸스 CEO가 있죠. FTX 사건 이후로 굉장히 또 유명해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창펑짜오라고 불리는 네, 사람 네, 네. 있잖아요. 뭐 FTX 사실 사건에서 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좀 간접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준 사람이 창펑짜오라는 바이낸스 CEO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말했던 게 뭐냐면요. FTX 붕괴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당연히 피해는 보겠지만 실제 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가 전체적인 중앙화 거래소 중에 단연코 1등이고 거래 금액도 가장 많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트래픽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사람의 발언은 그렇게 좀 적지 않은 저는 좀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FTX가 물론 이제 뭐 주식으로 치면은 거의 구글 정도에 해당하는 되게 빅테크처럼 보이고 암호화폐에서 되게 큰 거물이지만 실제로는 뭐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운 정도의 시끄러운 약간 뭐 수레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격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지금 FTX가 청문회도 나가고 막 뉴욕 네네. 남부지방법원에서 지금 막 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FTX가 한 50억 달러 정도는 자금이 발견됐다. 복귀했다. 네. 복구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FTX한테 돈이 묶여 있던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좀 되게 반가운 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합이 돼가지고 좀 FTX 이제 컨테이전 리스크, 그러니까 전염 리스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게 올해 들어서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아무래도 피벗 기대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라는 것도 뭐 나스닥과 상당 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벗 기대감이 사실 작년에도 있었지만 피벗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지수라든가 암호화폐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파월이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이렇게 배신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 1월에는 진짜 되는 거 아니야? 강한 피벗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금 소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은행에서 최근에 지난 6월달에만 하더라도 올해 세계 경제가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 그 성장률을 작년 6월에는 3%라고 했었는데 저번 주였나요? 지지난 주였나? 1.7%로 전망치를 확 낮췄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망치를 낮췄던 거는 30년 만에 최초라고 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올해 성장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0.5% 성장률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세계은행은 이렇게 성장률을 빠르게 낮춘 첫 번째 이유로는 전 세계가 좀 예기치 않고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말인즉슨 경기 침체가 올라오는 것은 금리 인상 너무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네네. IMF 총재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를 생각을 하지 않다가 하더라도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연연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갖고 있는 계세요? 사람인데 물론이죠. 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뭐 매크로 환경 뭐 좋고 안 좋고 사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내일 그다음에 한 달 뒤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믿고 그냥 홀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유자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래소로부터 자금을 빼내거나 이동시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그냥 내버려두고 갖고 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기적인 일시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FTX 50억 달러 관련해서는 네. 그 FTX 50억 달러가 발견이 되면서 최근 상승 흐름이 조금 두드러졌던 코인들을 주목해서 보자면 FTX가 다 관련 있는 코인들이 맞아요. 솔라나가 엄청 많이 솔라나, 올랐거든요. 앱토스, 뭐 세럼 이런 코인들이 맞습니다. 네. 대폭적으로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FTX에 발견된 50억 달러 자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랠리가 나왔다도 맞아요. 있지만 네네. 또 한쪽에서 약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FTX가 일종의 약간 청산 작업을 위해서 가격을 일부러 띄운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장펑자오 얘기와 약간 네. 일맥상통한 얘기가 빌 밀러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분이 CNBC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비트코인과 FTX는 다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아까 비트코인 투자를 되게 오래 네. 한다라고 했잖아요. 투자자들은 그런 그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지선을 상당히 다지는 지금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이 좀 나는 게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화랑으로 갈 때는 네. 이제 큰 형님이 비트코인이 좀 오르고 이제 맞아요. 알트코인으로부터 이제 순환매 장세가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장세였는데, 네.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물론 뭐 세럼을 포함해서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그게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그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기자님 말씀이 100%뭐 맞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고래들이 좀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변화가 있긴 했는데, 사실 고래들의 움직임은 크게 지금 변화한 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최근에 트위터 올린 거 보면은 네. 뭐 40억 달러 고래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어.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네네네. 그런 큰 매수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화가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렇죠.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FTX의 이제 보상 관련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호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 네. 이런 뭐랄까 매크로적인 환경이 또 그렇죠. 좋기 때문에 네.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1월 둘째 주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거는 방금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올라갈 만한 큰 명분이 아직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그 2만 달러 부근에서 지지선이자 지금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선 초반에서 횡보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예, 저희 방송에서 사실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켜봐야죠. 네. 어떡하겠어요. 네. 세상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이슈들이 사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에 뭐 시장이 망가졌다,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이것저것 나왔었는데 분명한 거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좀 특히 이제 네. 블랙락이 코인베이스라는 큰 네. 거래소와 손을 잡기도 하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직접적인 이제 투자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런 기관들의 이 진입 수요, 투자 수요는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락 포함해서 뭐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여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대기업 그 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드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트라드파이들의 전통금융과, 맞습니다. 예,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트라드파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블록체인 진전이 굉장히 보이고 있다. 그럼 투자 관점으로 들었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FTX 사태 이후로 이제 가치가 폭락한 암호화폐 기업들을 조금 쇼핑을 하겠다라는 심산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하겠다라고 지금 보이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자산 책임자 골드만삭스의 책임자는 지금은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쇼핑할 수 있는 기회다라면서 이미 실사를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암호화폐 기업들과 그리고 그 인재들을 좀 언급하기도 했어요. 암호화폐에서 그 이제 막 해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도 20% 감원하고 맞아요. 크라켄도 30%, 컨센서스도 예, 그렇고. 후오비도 20% 막을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썰물처럼 빠져나온 인재들을 확보하겠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발언도 있었어요. 이렇게 인재와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전통 금융 시장, 그러니까 트레이드파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블록체인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큰화이제이션, 토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 5월달에 JP 모건이 MMF 있죠, 머니마켓 펀드, 이 상품을 토큰화해서 이것을 담보 물건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증권 상품을요. 네, 그러니까 예. 머니마켓 펀드는 되게 뭐 사실 증권사에 출입이 잦으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신 단어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만큼 되게 좀 친숙한 상품이고요. 근데 이 MMF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이유는 사실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24시간, 뭐 주말이고 연휴고 뭐 설날이고 어디 있겠습니까? 국경도 24시간. 없고요. 네, 국경도 없고요. 시장 정기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통용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JP 모건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JP 모건은 이런 토큰화 방식을 MMF에서 좀 시험을 했다고 보면은 이걸 앞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도 이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좀 제가 좀 블록체인 관련 위클리를 쓰다가 또 네. 재밌는 걸 좀 알게 됐는데 싱가포르가 있잖아요. 네. 네,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빠른 진전을 보이는 특히 규제라든가 뭐 이런 실험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민간은행이 DBS라는 곳이 있습니다. 되게 큰 빅뱅크인데 이 DBS가 JP 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가 있거든요. JP 모건의 오닉스. 네. 오닉스가 있는데 오닉스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레포 거래를 했습니다. 아, 여기 의미 있었던 게 네. 이른바 퍼블릭 블록체인, 폴리곤 플랫폼을 통해서 맞습니다. 해서 네. 의미가 있었죠. 네. 기존에는 다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했었는데 다들 굉장히 큰 엄청난 진전이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를 네. 했었죠. 네. 특히 레포 거래는 사실 한화로 따지면은 한 5천조 원?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큰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드만삭스와 이제 블랙록 또한 이제 그들의 다양한 기존 자산 클래스를 이제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토큰화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말씀을 JP모건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의아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대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네. 되게 유명한 컨퍼런스거든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디센트럴라이즈 폰지 스킴이라는 말을 해서 역시 비난하셨죠. 이게 또 이게 맥락이 그러니까요. 뭔지 이게 JP 모건 CEO와 그리고 오닉스 간에 네네. 되게 상당한 그런 어.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제가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골드만삭스 CEO도 사실 제이미 다이먼 정도는 아니지만 네네. 비트코인과 뭐 암호화폐 뭐 가격 변동 이거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블록체인이 가져다줄 탈중앙화된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큰화에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도입을 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류 대기업들이. 근데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트레이드파이 입장에서는 이게 경쟁 상대거든요. 특히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주류 금융기관들한테는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애써 무시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 좋은 것만 가져다가 우리한테 조금 더 웹3로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철학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들으면서 저는 이해는 가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네. 토큰화를 하면 증권사나 이런 기관들은 뭐가 좋길래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나가 이제 되게 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토큰화가 어떤 장점이 좀 더 있습니까? 토큰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NFT 관점도 되게 비슷한 건데요. 예.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유형 상품, 무형 상품 이런 것들을 다 토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토큰처럼 이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각 투자 우리 뭐 뮤직하우라든가 이런 거 네네. 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그러면 하물며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토큰화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일반한테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동산을 우리는 그 리츠 투자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리츠 투자가 사실 뭐 한 부동산 게 아니라 뭐 되게 조금 수익성이 묶어서, 높을 것 같은 빌딩 큼직큼직한 걸 몇 개 묶어가지고 그걸 리츠로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토큰화를 통해서 NFT라든가 이런 토큰화를 통하면은 예를 들면은 롯데 호텔 있잖아요. 롯데 호텔에 뭐 101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게 사실 101호랑 1101호랑 뷰가 다르고 네네. 가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토큰화해서 이것을 일반 개인 대중에게 팔 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증권이라든가 뭐 주식 채권에 적용할 수가 있다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제 같은 것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아까 레포 거래도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가 걸린다고 해요. 보통은 이틀이 걸리고. 근데 실제로 JP 모건이 오닉스를 통해서 DBS랑 같이 했더니 몇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1가 안 되는 걸로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담보 관리라든가 담보 이전, 청산 이런 작업을 제3자가 껴야 돼요. 트리파티 에이전트라는 기관이 껴야 되는데 이것을 JP 모건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안 들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많이 팔 수가 있으니까 토큰화는 사실 금융기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눈에 보입니다. 네네. 그 설명을 좀 해보자면 수익형 부동산에 조각 투자를 하는데 그 조각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네. 뭐 예를 접근성이 들어서, 좋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네.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제로- 거를 토큰화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그 NFT 관련된 자료를 쓴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조각 투자, 부분 NFT, 프랙셔널 NFT 이런 관련된 자료를 썼는데 그때 제가 상상을 했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이제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인데 네네. 거기에 있는 1610호를 NFT로 만들어서 하면은
예를 들면 80억인데 그거를 뭐 80만 개로 쪼개면은 뭐 1,000원이나 10,000원에 살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살지는 않지만 그 호텔의 한 호수를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 부분이라도. 예, 부분이라도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투자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펌블이라는 곳에서 예, 이 그 부동산 부분 NFT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뭐 약간 그 청약 같은 걸 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실제로 그 1호가 된 게 바로 롯데호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상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에 특히 또 눈독을 들이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이제 한종목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이나 자산 네. 형태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관들의 입장하고 유사한 그런 네.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잖아요. 그렇죠. 이제 코인 시장이 그렇게 굴러가는 건데 네. 이제 블록체인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로서 굳건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투자할 여지가 있다. 이거는 뭘로 좀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암호화폐에서 최대 큰 형님인 비트코인이 잘 돼야 그 아래 동생들 이더리움, 폴리곤 이런 것도 잘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비트코인을 좀 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투자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할 때 화폐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화폐로서 가치를 하려면은 가치 저장의 기능이 일단 네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치 저장을 하려고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꺼려했던 요인이 뭐냐면요. 바로 변동성이에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데 무슨 가치 저장을 하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겠느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편입을 하겠냐, 가장 큰 장애물이었거든요. 변동성이요. 근데 이 변동성이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12월, 그러니까 저번 달에 25%로 떨어졌어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나스닥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보다 오히려 낮고요. 원래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았어요. 이더리움은 그보다 더 심했고요. 근데 이 변동성이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다는 거. 물론 달러나 뭐 금보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내려왔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벗 기대감이 전혀 사라졌던 그때 뭐 11월 당시 있잖아요. 작년 11월 당시. 그때 나스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은 FTX를 사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이런 보합권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할 정도더라고요. 그게 빌 밀러가 말한 것과 그 동일한데요. 네. FTX가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반값이 안 내려간 게 너무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네. 잘 버텼다. 잘 버텼다. 너무 잘 버텼다. 어. 의아할 정도로. 예. 사실 거래량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아까도 말한 것도 한데 일단 장기적인 보유 유지가 너무 강하고 일단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까 뭐 골드만삭스, 블랙락, 그다음에 뭐 이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 뭐 메타, 뭐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굳이 본인들이 웹3 관련된 뭐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을 하겠다, 우리도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블록체인 뭐 투자자들, 암호화폐 뭐 보유자들이 이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산업은 되는 산업이겠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변동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그 블랙록과 쌍벽을 이루는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잖아요. 피델리티. 네, 피델리티에서도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매년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한 10월 달쯤에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고요.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을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2019년부터 개인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비중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보유 비중이. 그러니까 이런 비중은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비트코인은 뭐 펀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좀 시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FTX 사태 이후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KB에서 나왔던 뭐 이제 부자들의 설문조사 같은 걸 봐도 네. 접근성이 문제지 이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의심은 좀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도 기업들이 NFT 마케팅 상당히 많이 하면서 좀 친밀도가 올라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뭐 나이키라든지 네네. 네. 뭐 스타벅스라든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규제로 가겠습니다. 네. 네. 2023년 크립토 업계가 이제 규제의 해가 될 것이다.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2023년은 아마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중국, 러시아, 뭐 남미까지 해서요. 네. 근데 사실 시각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해요. 신흥국과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으로 기득권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과 미국의 시각은 좀 상당 부분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아무래도 미국 쪽을 먼저 네네. 봐야겠죠. 네, 미국 쪽 규제는 올해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포괄적 입법을 위한 경쟁이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책임금융혁신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상품선물위원회가 이제 규제를 할지,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할지, 약간 규제 기관들 간에도 이렇게 경쟁이 조금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결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이제 암호화폐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괜찮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괜찮다는 거는 어디 쪽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CFTC에서. 네, CFTC.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법안을 밀었던 사람이 바로 샘 뱅크먼 프리드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샘은 완전 이제 낙오자가 됐고, 네. 근데 이 법안은 계속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계속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네, 또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들도 지금 그 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핵심이 않나요? 되거든요. 저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견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뭐 앞으로도. 발권력을 네. 가지는 맞습니다. 일종의 특히 코인이니까. 중앙은행들이 이것을 솔직히 저도 의심이 들거든요. 중앙은행이 이걸 과연 용인을 할 수가 있을까? 레벨로 둘까? 내버려 둘까?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는 너무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발권력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전용 법안들도 막 속속들이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뭐 유럽 이런 쪽에서 강한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카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했다가 조금 어그러졌었거든요.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면은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은 근데 이제 뉴저지주의 하원 의원 고트하이머가 좀 추진한 법안에 따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한국으로 치면 이제 5천만 원짜리 이제 원리금 보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 그게 조금 지원해달라라는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월에 제안된 건데요. 2년 동안 알고리즘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금지하자. 뭐 이런 방안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좀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좋은 부분만 이건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되게 유명한 네. 여자분 있죠. 결과를 상원의원. 싫어하시는. 다 싫어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민주당인데 변화를 싫어하시네요. 네. 네, 워렌 상원의원이 계신데 이분이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는 것도 내놨는데 이건 굉장히 좀 색깔이 진합니다. 안 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디지털 자산 믹서, 뭐 토네이도를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믹서를 좀 금지를 하고 심지어 암호화폐 ATM기도 금지하는 법안. 그다음에 뭐 $10,000 이상의 뭐 이제 금융거래,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드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판 특검법 같은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보여요. 그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네,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까 호의적인 법안들과 이런 법안들이 좀 충돌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규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가 연말로 갈수록 저는 이런 뭐 포괄적인 규제안은 기조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또 대선 시즌이 오기 때문에 네. 사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특히 암호화폐 지지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심하게 하고 그런 관련된 뭐 이제 끌고 나간다면은 상당 부분 좀 표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이런 규제 관련된 색채는 옅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백악관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그런 규제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기도 하면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 입장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증이 네. 상당히 커지기도 했는데 그럼 올해는 일단은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이게 증권형이냐 네. 아니냐에 대해서 좀 가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리플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그래서 있죠. 조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SEC와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명구원님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전망으로서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소송 보세요? 결과가 저는 리플 쪽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뭐 그 이유는 이유는 어. 사실 지금 예. 투자자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네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네네. SEC가 만약에 리플에 대해서 송금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네네. 증권형이라고 결정을 네네네. 넣는 경우에는 사실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그 연말에 나왔던 각종 기관들의 이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SEC와 리플의 소송이 앞으로의 그 증권성 판단 여부에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네. 중요한 그 뭔가 시금석이 될 그렇죠. 거다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약에 증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코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맞습니다. 되면서 네. 뭐 시장의 파장이 커질기 때문이다라는 건가요? 특히 그럴 것 같고요. 어. 특히 지분 증명 코인들은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네네. 것 같긴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이더리움? 지분 증명에서 큰 형님인 이더리움인데 네. 이더리움까지 만약에 증권성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음. 하면은 시장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아. 우려가 되게 크거든요. 네.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NFT가 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파이라든가 사실 이더리움은 거의 모든 레이어 2 생태계가 최근에 꾸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원래는 좀 다양한 뭐 아발란체 뭐 되게 카다노 되게 여러 가지의 경쟁 체인들이 있었지만 좀 크립토 윈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의 입지는 공고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성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 특히 게리 겐슬러가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증권으로 돼야 된다라고 네네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네네. 적도 있어요. 근데 네네. 만약 그의 발언처럼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미국 사람들이 용인을 할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그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국이 규제가 심한 국가가 돼버리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이신 희망 섞인 건가요? 전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담당하고 있는 뭐 변호사들이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리플 담당자인 경우에도 과거 때와는 다르게 올해 한 4분기 들어서는 상당히 되게 긍정적인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디지털 자산 협회라든가 네네. 이런 쪽에서도 사실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네네네. 나라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미국에서 이제 리플과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이제 증권성을 두고 이제 소송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는 것도 좋고 이제 미국을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유럽에 네. 굉장히 중요한 법들이 많죠. 네, 유럽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일단 유럽 바로 영국도 유럽인가요? 네, 영국 유럽입니다. 제가 헷갈려가지고. 나왔으니까 네네네. 이번에. 일단 영국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친화적인 어.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예. 영국 신임 총리가 된 네네네. 인도계 분이 네네. 있죠. 리시 수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보리스 존슨 총리 시절에 재무장관을 담당하셨던 예. 분입니다. 근데 이때 재무장관 시절에 이 리시 수낙이 그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조금 푸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정책을 두고 이제 리시 수낙과 미리 좀 소통을 해왔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규제 관련 법안들이 영국에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께서는 좀 친화적인 좀 그런 안건들이 올라오는 법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암호화폐 이제 업계에서 가장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바로 미카 법안. 네네. 예, 유럽연합의 권력 전체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미카 법안인데요. 이 미카 법안이 2023년 1분기 지금이죠. 예, 1분기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벤치마크 이제 프레임워크를 좀 하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이 통과가 되고 이게 EU 차원에 되는 거니까 이게 개별 국가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의 또 시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발효가 되기까지는 한 12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한 1분기쯤에 발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자금이체에 대한 관련한 법률로서 그다음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네, 고객의 신원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조금 규제 색채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근데 예. 긍정적인 것은 원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고 네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일간 거래 금액의 기준에서 2억 유로가 넘어가면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상한선을 세우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를 하는 거는 상한선을 세우자. 2억 유로까지만. 이런 관련된 법안이 있었는데 그 수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창펑짜오는 이제 미카에 대해서 환상적이라, 판타스틱이라고 묘사를 했고요. 다른 나라의 정책 당국들도 이를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가능한 법안으로는 사실 미카가 가장 최전선에 있는 거거든요.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잠깐만 보면은 네.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가 됐었고 네. 지금 뭐가 통과될지는 이제 의회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규제는 어떤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인수위원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월 만 1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확실히 뭐 성장과 그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겠다. 예. 규제 일변도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5월달에 터지면서 그 방향이 조금 수정될 여지는 있으나 사실 그 방향성은 저는 줄곧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자본시장 근데 이제 테라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특히 뭐 뮤직하우라든가 이런 부분 NFT, 뭐 증권성이 조금 있는 그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조사단의 뭐 조사가 확실히 지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확실히 증권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나설 거긴 하지만은 산업 전체적으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좀 성장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권성 말씀하셨으니까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STO 관련된 가이드라인 네.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떨까 아직 안 나와서 뭐 네, 어려운가요? 저도 네. 이게 뭔가 네. 이 업계에서 뭔가 그 업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이 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장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마련이 될지 업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업계에서는 좀 불안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음. 사실 그래도 희망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네. 사실 뭐 희망 섞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원래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1분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STO에 대해서 빠르게 그리고 증권사들이 뭐 TF를 네네, 만들고 맞아요. 뭐 자회사를 하려고도 하고 다른 뭐 일반 다른 이제 펌블이라든가 다른 이제 기업 조각 투자 기업들과 M&A 그 MOU도 맺고 네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그 색깔이 옅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STO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 쉽사리 예상하기는 힘든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테라 사건이나 네네. FTX 사건 터지고 나서 사실 규제 기관들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우리 규제 기관의 약간 뭔가 존재감을 이제 확실히 뽐낼 수 있다. 뽐낼 수 있다. 아. 네.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그것대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STO 규제는 상당 부분 좀 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네네. 좀 한국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한국이 이미 뭐 NFT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제일 강한 나라 중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이제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은 모든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강한 상태에서 더 방향을 이렇게 꺾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 거래소 하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유기도 하다. 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네. 이제 관을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되면은 주무부처는 어느 쪽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무부처요? 예. 지금 보면 뭐 법무부도 손을 내밀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당연한 것이고 네네네. 지금 과학기술부도 지금 네.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마도 금융과 관련된 부처에서 담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아무래도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규제라는 거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든 이 산업을 좀 키워서 네. 좀 나라에 도움되게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그중 사례가 이제 푸틴이에요. 네. 러시아 푸틴이 네. 이제 전쟁 중에 네. 이제 나라가 이제 경제가 전부 동결이 되니까 암호화폐 정책을 좀 펴갖고 좀 꼼수로 좀 경제를 돌리는 데 써먹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국제 정세가
뭐 제가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국제 아, 정세가. 재밌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흥미롭다 되게 정도로. 그 헤게모니의 흐름이라든가 뭐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휙휙 맞아. 변하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러시아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주로 암호화폐에 친화적이긴 합니다. 규제를 많이 받고 자국 통화 가치가 변동성이 극심한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란인데요. 이란은 작년 8월에 이미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입 대금 지불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국가 전략 차원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국가랑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암호화폐를 지불했는지는 말을 안 했는데 아마 러시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인도도 사실 인도 중앙은행장이 나와서 사실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뀐 국가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입장이 원래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24일에 전쟁이 발생했었죠. 그때 2월 달만 하더라도 사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3월에 확 바뀌어요. 네, 봄을 맞이하면서 디지털 자산 라이센스를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초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비트코인을 대외 무역 통화로 사용하겠다라는 발언도 조금 일삼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국가 두마 의회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3가지 법안을 좀 준비할 것이다,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바로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거. 채굴을 합법화. 채굴을 합법화하는 거. 비트메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렇게 실제로 관련 보도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크게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러시아 쪽에서 갑자기 이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그리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료가 엄청 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채굴할 때 주로 들어가는 게 뭐 인건비겠습니까? 뭐 결국엔 전기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에서 뭐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채굴을 시도하는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중국이 채굴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금지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넥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국가 두마 의회에서 두 번째 법안은 국세 체계에다가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큽니다 이거. 네, 엄청 예. 크죠. 이미 근데 미국에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네, 이미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그 지방 정부도 네네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라과이인가 예, 남미에서도 그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예, 국세 코드에 넣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도 이렇게 흘러간다면 상당 부분 반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법안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푸틴의 의중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서명은 완료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에서 만약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이 완전히 합법화되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친화적인 국가가 있는데 바로 그 세르비아죠. 예, 세르비아의 왕자 필립 왕자도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고 있다. 세르비아 하니까 네. 뭐 깨어나고 있고 이제 법정 통화는 이제 한물 같고 네네. 예,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이제 친숙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서방국을 좀 제외를 하면은 뭐 러시아, 그다음에 뭐 이제 아세안,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 중동까지 이런 예. 국가들은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친화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세르비아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럼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간 것도 그런 이유에서 아, 그렇군요. 네, 건더요. 그렇네요. 테라폼 레스 그 대표. 생각은 네. 저도 지금 했습니다. 네. 네. 아, 네. 이렇게 러시아 같이 큰 나라의 이용성이 좋아지면 확실히 시장에도 화랑새가 좀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년 크립토 현황에 대해서 한종목 미래에셋증권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